예, 이번 시간에는 그 헌법에서 아주 중요한 의무인, 국가의 의무인 기본권 보호 의무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는 독일에서는 오래전서부터 몇십 년간 이론이 구축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 의무,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해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는 하나 아직은 낯선, 그러면서 심사 기준은 조금 완화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권 보호 의무는 아주 중요한, 또 기본권 보장과 대비되는 그러한 하나의 국가의 의무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권 보호 의무는요, 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례를 통해서 이론을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론은 이제 학자들이나 학설에서 이렇게 연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본권 보호 의무는 특별하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론을 개발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받아들여지겠어? 이렇게 학계나 또 사법부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나중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는 그러니까 개념을 한번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이 기본권 보호 의무는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을 제3자인 B가, 사인이죠. 제3자인 사인인 B가 이 A의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 위법한 가해나 또 가해 위험을 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그 A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개념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A라는 사인이 있어요. A라는 사인이 어떻습니까? A라는 사인의 기본권적 법, 예를 들면 생명권이라고 합시다. 생명권에 대해서 다른 사인 B가 그 생명권에 대한 가해 또는 가해 위협을 가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그 A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기본권 보호 의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하는 기본권 보장에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난 상황과는 다릅니다. 기본권 보장이 되는 경우는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기본권 보장은 국가가 있고 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서 침해받는 사인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각관계죠.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다. 이 이각관계입니다. 두 개의 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본권 보호는요, 지금 A라는 사인, B라는 사인, 두 사인이 등장하고 국가는 기본권 침해자가 아니라 기본권 보호자가 됩니다. 다르죠? 기본권 보장에서는 국가는 기본권 침해자인데, 기본권 보호 의무 구조에서는 A라는 사인의 그 기본적 법익이 가해나 가해 위험을 받기 때문에 이 B로부터 위험받기 때문에 국가는 A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해야 될 국가 의무가 생긴다. 이걸 기본권 보호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와 B가 있고 국가가 있기 때문에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기본권 보호 의무는 원칙적으로,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뭡니까?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 제1조 1항 2번
독일 기본법 제2조 2항으로부터 도출하게 했는데 그 전반적인 생각은 뭐냐? 객관법적 기본권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 객관적 법 내용설이 있는데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주관적 공권성 방어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온다? 객관적 법 내용으로부터 나온다. 객관적인 가치일서, 객관적인 의무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기본권 보호 의무는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가 뭐 이렇게 해라. 국가는 이렇게 해라. 라는 지침,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기본권 보호 의무는 뭡니까? 국가의 헌법상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의무다. 국가에게는 아주 막중한 의무가 부여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그 판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이따 판례도 설명했지만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권 보호 이런 것도 있고 테러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 보호 이런 것도 있고 현대 과학 시설의 발전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같은죠.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시설의 위험 또 기술적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의 보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한 것에 관한 것도 있고, 우리 민법 3조와 762조와 관련돼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위헌 소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중심으로 다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그 기본권 보호 의무의 헌법적 근거 독일의 학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그 첫 번째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방어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런 학설인데 국민은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에서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어떻습니까? 그 방어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기본권 보장 시스템, 기본권 침해 시스템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적 법익이 제3자인 아까 말한 제가 B로부터 A가 B로부터 가해나 가해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가 보호하지 않고 있다, 부작위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은 기본권에 의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에서 나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해줘라, 효과적으로 보호해줘라 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방어권입니다. 전통적인 방어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이지만 사인에 대한 방어권도 역시 같은 시스템 하에 있다, 같은 체계 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사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가 사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다른 인근 주민의 국민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합니다. 국가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험원의 그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 뭘 내줬습니까? 허가 처분에 대해서 법적 전제 조건으로서 기본권의 방어권을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방어권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학설 여기 보시면 객관적 법 내용설이라고 써놨습니다. 객관적 법 내용이란 것은 기본권이 하나 있으면 한쪽 면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방어권, 다른 쪽 면은 객관적 법 내용으로서의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객관적인 법 내용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객관적 법 내용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거는 뭡니까? 기본권의 객관적인 가치 질서부터 도출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학설에서는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가 제1차 낙태 판결 바로 설명드릴 텐데 제1차 낙태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기본권 보호물은 헌법상 생명권으로서 도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독일 기본법 제1조 1항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기본권,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방어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객관적인 법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가 뭐 주관적 공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객관적인 법 내용으로부터 나온다. 객관적인 가치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세 번째 학설은 국가 과제로서의 안전설. 안전, 독일 말로 하면 지셔하이트인데 국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그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 과제의 국가의 업무로서 국가의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명과 신체 또 재산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과제라니까 기본권 주체 주관적인 보호 요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보호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 객관적인 보호 요구는 뭐냐? 국가 공동체 존속을 위한 안전을 보장한다. 국가 공동체 존속으로서의 안전을 보호, 수호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국가 과제로서의 안전. 이거는 그냥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언제 불안할지 모르는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객관적인 원인에 의한 그런 위험이라든가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의 탈피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이란 기본권적 보호를 침해받지 않는 상태. 누구로부터? 다른 사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상태. 국가가 침해하는 거 이거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서 나오고 다른 사인에 의해서 다른 국민이 기본권적 가해를 입다, 피해를 입는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 과제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실정법상 어떤 근거가 있느냐? 독일 기본법 몇 조에 있느냐? 안전 없습니다. 독일 기본법에 안전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 안전설에서는 이 안전은 헌법에 명문 규정화할 필요는 없으며 그냥 실질적인 헌법의 아주 본질적인 구성 요소다. 실질적인 헌법의 안전, 당연히 국민의 안전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보호설 이걸 말했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는요, 우리 헌법상으로도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디로부터 도출하냐? 우리 헌법 같으면 10조 2문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장할 의무,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의한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 침해됐을 때 보장뿐만 아니라 사인이라는 제3자인 사인에 의해서 기본적 법익을 침해받은 사인도 국가가 보호하는 헌법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되죠. 그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제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객관적 법 내용을 비판하는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왜 뜬금없이 객관법적 내용이다, 객관적 법 내용이다, 이런 걸 왜 말하냐? 그러면 객관법적 법 내용에서 바로 기본권이 노출되냐? 기본권 보호 의무를 청구할 수 있냐? 기본권 보호 의무 청구권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 이런 문제랍니다. 근데 이제 객관법에서는 뭐라 그러냐? 기본권의 내용은 방어권으로서 국가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주관적 법적 지위도 있지만 국가에게 적극적인 자귀를 요구하는, 자귀 의무를 요구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방어권은요, 주관적 공고로서 방어권은 어떤 겁니까? 국가가 기본권 침해하지 말아라, 국가에게 부작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권 보호 의무의 핵심은 뭐다? 부작위를 요구하는 방어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어권은 아니고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부터 기본권 가해를 입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기본권을 가해받지 않도록 국가는 나를 위해서 보호해 줘라 라는 국가에게 자귀해달라는 거예요. 자귀. 이 자귀는 방어권이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귀는 그럼 어디서부터 나냐? 기본권의 객관법적 내용으로부터 납니다. 이렇게. 이게 더 말이 설득력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설, 우리가 안전을 기본권 보호의 헌법적 근거로 구한다면, 이 안전이라는 건 너무 방대해요. 어떤 것까지 안전으로 다 포괄할 수 있는지, 예? 이건 생명, 신체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내 훔쳐가는 거, 절도당했을 때 그때도 안전, 그게 문제인지, 아니면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그것도 안전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걸 또 헌법에 명문 규정하는 게 굉장히 어때? 안전이라고 단순히 안전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 이게 남용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아까 인간의 네 번째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보호설 10조 우리나라 헌법 10조 2문 같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런 조항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보호라는 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우리나라 헌법 10조 2문 같은 경우는요. 기본권 보호 의무론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나온 규정이에요. 10조 2문은 원래 옛날부터 그냥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한 규정이지, 조문이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거죠.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본권 보호의 근거로도 사용하려고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것을 가지고 기본권 보호 의무 헌법적 근거로 사용하려고 하는, 예?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판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루이스 판결을 설명드렸는데, 루이스 판결은요, 기본권 보호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기본권의 방사유, 기본권의 방사유, 이런 것과 관련됩니다. 기본권의 방사유 또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그걸 이제 설명드리고 나중에 기본권 3자유화와 기본권 보호 의무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루이스 판결. 이건 1958년의 판결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내린 아주 유명한 판결이에요. 루이스 판결은
뭐냐면 이겁니다. 1958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이 사건, 법원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제 함부르크, 독일에 가면 이제 좀 북쪽에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함부르크, 그 위에 또 베를린이 있지만 그 함부르크 아주 큰 도시죠. 항구 도시인데 함부르크 언론협회 회장이 있었어요. 회장이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에릭 루이스. 요 루이스라는 이 언론협회 회장이요. 1950년 영원한 연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영화 상영 금지에 보이콧을 합니다. 왜냐면 영화 이게 뭐 법원이 아니 이 사람이 법원의 뭐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가처분 이런 건 못하고 1950년에 만들어진 영원한 연인이라는 영화를 배포 상영 배포 금지해라라고 보이콧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의 지위는 언론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강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영화 감독은 누구냐면 할란이라는 사람입니다. 할란. 이 할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화 감독이지만 나치 시대의 유스주이스라는 반유대주의적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했던 사람이에요. 이 할란이라는 사람이. 그 할란이 만든 이러한 영원한 연인이라는 새로운 영화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조장하는 가장 주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만든 이런 영화는 상영돼서는 안 된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조장했던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던 영원한 연인이라는 영화는 상영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 루이스가 보이콧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 배급사는 고의적으로 민법상 선량한 풍속 위반의 손해를 이루 영화가 상영되지 않으니까 이 영화 제작자 배급사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민법상 선량한 풍속 위반을 이유로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보이콧 부작위 소송을 제기한다. 이 보이콧 하지 말아라. 보이콧 부작위 소송을 제기했고 함부르크 지방법원에서는 그래서 이 영화 제작자 배급사의 손을 들어서 승소했습니다. 예. 근데 루이스가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민법 826조의 선량한 풍속을 해석할 때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그 선량한 풍속을 해석할 때 독일 기본법 5조 1항에 있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우리는 말하는 표현의 자유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는 기본권적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본권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합니다. 재판소원. 우리나라는 재판소원이 없죠. 그러니까 독일인데 재판소원을 제기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러냐? 자유민주주의에서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특별한 가치 내용을 인식하면서 민법 조항을 해석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헌법은 모든 법 영역에서 헌법상 근본 결정으로 통일된 객관적인 가치 질서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은 객관적인 가치 질서에 기초하고 있다. 입법, 행정 및 사법은 객관적인 가치 질서에 의한 지침을 받고 그 동인에 의해서 그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객관적 가치 질서는 민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 가치 질서는 법률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민법. 모든 민법 규정은 객관적인 가치 질서에 상치돼서는 안 되며 어떻게 합니까? 민법 규정은 객관적 가치 질서의 정신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루이스 판결에서 인격권이나 의견의 자유, 대중매체의 자유가 당의 기본권 주체 이외의 다른 사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루이스 판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관해서 간접 효력수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수용한 판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별 법령에서 법률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 법 규정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본권의 방사요, 신의 성실, 민법상의 일반 조항, 불확정 개념이 이 방사요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거죠. 일반 조항이라는 불확정적 법 개념은 기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민법 같은데 침투하는 그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 지금 루이스 판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제1차 낙태 판결을 설명드릴 텐데 이 제1차 낙태 판결은 1975년에 있었는데 이 낙태 판결에서 뭐라 하냐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낙태 판결에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에 있었는데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그 처벌을 하는 개정 형법 조항 사건이었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독일 형법 제218조의 낙태죄 규정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쓰였냐면 임신기간이나 낙태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처벌한다. 낙태 언제든지 할 수 없어요. 낙태하면 처벌된다. 형사처벌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처벌을 완화하여 수정 후 12주 이내에 의사가 임산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낙태가 가능하도록 독일 개정형법 제218조 A조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모체에서 성장하고 있는 태아의 독자적인 기본권을 인정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12주, 수정 후 12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이 조항은 위헌. 예. 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위한 국가의 기본권 의무를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생명권 이러한 객관법적 내용으로도 도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어떻습니까? 형성 중인 생명, 태아에게도 인정되고 특히 제3자인 사인에서 이런 사건에서는 낙태에서는 의사겠죠. 의사에 의한 생명권 침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 형성 중인 생명도 독일 기본법 제1조 2항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는 어머니에 의한 태아의 생명권 침해로부터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에 의한 침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인에 의한 위법적인 가해로부터도 사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제1차 낙태 판결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판례는 좀 흥미진진한 것인데 그 슐라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슐라이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로 치면 정경련 회장이었어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인 슐라이어가 납치범,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됐습니다. 납치범들이 이 슐라이어 회장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 주정부가 자기네 동료들인 기결수와 미결수를 석방해라. 석방하지 않으면 이 정경련 회장인 슐라이어를 살해하겠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 슐라이어 변호사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은 이 회장님을 어떻게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슐라이어의 그 변호사들은 어떻게 기결수 지금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체포하고 재판받고 있던 기결수와 미결수를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의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질의 생명을 위해서 이 슐라이어라는 인질의 생명을 위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만 국가기관이 생명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취해야 될지는 국가
기관 고유의 형성 여지가 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는 넓은 형성 여지가 인정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뭡니까? 지금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잡아서 재판을 받게 하는 자기 그 테러리스트들을 석방하라. 이거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국가에는 넓은 재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적인 생명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보호 조치를 국가가 취하는 게 맞는지 여부는 국가기관이 결정할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납치범들의 그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그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적합하냐. 이건 국가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사건처럼 미리 법률에 이런 사람이 납치돼서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려면 미리 법규범에 규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 그렇게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미리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발전소 판결인데, 이 원자력발전소는 1978년에 칼카 1호 1 판결인데, 이거와 뮬하임 캐럴리시 판결이 있어요. 이거 원자력발전소인데,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요구했던 겁니다. 칼카 1 판결에서는 고속 중식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인가와 관련해서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이라고 합시다. 원자력법 제7조의 인가 기준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족했는가 여부였습니다. 또 뮬하임 캐럴리시 판결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인가의 실체적 요건은 절차적 요건도 보호 의무의 구체적 전제 조건으로서 건설 인가가 원자력법에 의한 절차에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이 헌법상 기본권 범위를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었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뮬하임 캐럴리 판결에서 뭐라 했냐면 기본권 보호 의무의 헌법적 근거는 생명권 객관법적 내용으로부터 생명권의 방어권이 아니라 생명권의 객관법적 내용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본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언제 발동해야 되는지 의무를 통한 국가의 행위가 언제 발동되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내용으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실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국가기관의 재량하에 형성의 여지 하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항공기 소음 판결입니다. 1981년에 있었던 항공기 소음 판결은요. 그 기본권에 의해서 구체화된 근본 결단으로 추론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행위 의무가 입법자의 입법 행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입법자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법 개선 의무를 게을리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입법자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입법재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심사 정도를 쓰냐면 명백성 통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항공기 소음 판결에서 명백성 통제 심사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6번째 대리상 판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리상 판결은요, 한델스페어트레터라는 것은 이 포도주와 샴페인을 판매하는
이 대리상이었어요. 소송의 원고가 포도주와 샴페인을 판매하는 대리상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 대리상 계약과 관련해서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경업 금지 의무를 쥐고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다른 회사로 전직하려다가 원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다른 회사를 위해서 활동하던 사실이 발각되어서 기간의 통지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기간의 통지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는 사적 자치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들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고 판시하면서 독일 기본법은 기본권장에서 민법을 포함한 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객관적인 근본 결단을 내리고 있다. 민법 조항도 기본권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원리들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적 자치의 한계를 설정하는 사법상 강행 규정에도 적용된다. 입법자가 강행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는 법관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진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계약 판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993년의 판결인데, 이거는 좀 재밌는 사건입니다. 보증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이 있었는데, 그 은행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실무 관행상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때 가족 구성원에 아빠가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부인이나 다른 사람의 보증인으로 가족 구성원을 보증인으로 해서 10만 마르크, 옛날에 돈이죠. 독일의 옛날 돈, 2000년 이전에까지 사용했던 10만 마르크 이상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출할 때는 중소기업의 대표라 그러면 대표의 집안 구성, 가족 구성원, 와이프가 이제 10만 마르크 이상의 보증계약을 체결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주체분자로서 대출인의 딸이 보증계약을 쓴 겁니다. 21살. 대출인의 딸인 21살이 보증이라는 보증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딸은 이 시기에 비숙련 근로자서 생선공장에서 일하면서 월에 1150마르크를 벌면서 그 외의 기간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돈을 별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만 벌었던 거예요. 딸이. 몇 년 후에 선주이기도 했는데, 이 선주로서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2,400만 마르크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은행이 보증계약에 의해서 딸에게 2,400만 마르크를 갚을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의 지불 소송에서 독일 연방 민형사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 보증계약이 과도한 부채로 이어질 것을 보증인이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증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보증계약대로 갚아라, 채무를 갚아라, 이렇게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은행 측은 보증 의무가 있는 성인은 21살이니까 성인이죠. 보증 의무가 있는 성인은 자신의 행위의 효과를 이해하고 자신의 위험을 자기 책임하에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1993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민형사법원의 판결을 번복했어요. 어떻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민형사법원이 민법의 일반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사적 계약이 일방 당사자의 결정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사법관계에서는 두 기본권 주체는 사적 자치와 자기결정권을 동등하게 지니고 있다. 상충하는 기본적 법의 지위가 모든 관계자를 위해서 가능한 효율적으로 보장되도록 한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원들은 계약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 비정상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게 규정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계약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사법원은
법이 구조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 민법의 일반 조항을 통해 규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명백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이 보증계약, 보증계약은 힘의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독일의 많은 판례들을 저희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그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 보호 의무의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 뭐 판례, 독일의 판례, 뭐 어떤 헌법적 근거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기본권 제3자효를 많이 배웠어요. 예. 미국의 판례, 독일의 판례 뭐 이런 것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본권의 제3자효는 어떤 겁니까? 예. 사법부가, 법원이요. 기본권, 재판하면서 기본권을 반영하라는 거죠. 누가 초점입니까? 기본권 제3자효에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뭐예요? 기본권을 고려해서 그 법률을 적용해라. 그에 반해서 기본권 보호의무는 누가 중요합니까? 입법자가 중요합니다. 기본권 가해를 받고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자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입법해라. 이건 입법자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권 보호의무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무슨 관계?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국가는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돼요. 그죠? 기본권 보호의무는 삼각관계다. 이렇게. 이에 반해서 기본권 3자효는 사인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효력입니다. 기본권 제3자효는 주로 사법 분야입니다. 뭐 고용관계나 채권 채무관계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기본권 보호의무는 사법관계일 필요는 없어요. 사법관계도 되고 공법관계도 되고 제3의 유형의 법관계도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자유권적 기본권적 보호법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의 제3자는 아까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까? 법원, 사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양자가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의 보호 의무에 공통점은 뭐가 있습니까? 둘 다 제3자인 사인이 이 사인의 기본권을 가해하는 문제다라는 게 비슷하죠. 둘 다 기본권의 객관법적 내용으로 도출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자가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그럼 양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학설이 나눠지겠습니다. 기본권의 3자효와 기본권 보호 의무는 관계가 없다. 부정설.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라는 설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법 절차에서 법원에서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문제가 됐을 때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게 그냥 단순한 사인 간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인과 법원의 문제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권 제3자효는 법원과 사인 간의 관계를 재판할 때 기본권을 고려할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지 법관이 재판할 때 그 사건에서 기본권을 고려하라는 경우다. 그러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뭡니까? 사인의 관계에서 사인의 가해가 있을 때 제3자인 사인이 이 A라는 사인의 기본권의 가해를 할 때
그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해라 라는 점입니다. 입법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의 3자요는 법원, 사법관계의 내부의 기본권적 이름입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는 기본권 가해자와 기본권 피해자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국가가 보호자로서 등장합니다. 약간 구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가 있고, 상호관계의 긍정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는 기본권의 제3자효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 해석적 근거, 안전장치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권의 방사효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기본권의 제3자효 이것도 방사효고 기본권 보호 의무도 방사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관계에서 특별히 사법관계에서 그러니까 민사 사인과 사인 간의 무슨 돈 거래, 금전 거래 뭐 이런 것들이나 뭐 고용 관계 이런 거에 있으면 기본권의 가해가 발생하면 기본권의 3자효이기도 하고 기본권 보호 의무이기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법관, 입법자가 사법상 일반적인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 경우 법원은 이 일반 조항, 불확정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양자가 같이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잠정적인 결론이지만 기본권 보호 의무는 다른 제3자인 사인의 위법한 가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한 가해라는 것이 증명돼야 돼. 기본권의 제3조에는 위법한 가해라는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권 보호 의무는 생명이나 신체나 아주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을 말하는 게 보통인데 기본권의 제3자에는 무슨 재산상의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약간 다른 측면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지만 구별할 점이 상당히 구별되는 점이 너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라는 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독일의 학설, 주관적 공권에서 방어권설, 객관적 법 내용설, 안전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보호설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보니까 루이스 판결서부터 제1차 낙태 판결, 슐라이어 납치 판결, 원자력발전소 판결, 항공기 소음 판결, 대해상 판결, 보증계약 판결, 그 딸이 보증계약 썼던 거죠. 그 다음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보호 의무에 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양자는 어떤 관계냐? 제가 생각에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에서부터는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성 요건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